안녕하세요. 과거의 저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실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 남자와의 지독했던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지만 살벌하기로 유명한 광고업계에서 젊음을 바쳐 커리어를 쌓아가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잦았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전쟁처럼 치러야 했죠. 힘들었지만 제가 만든 광고가 세상에 나오고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느끼는 짜릿한 성취감 하나로 버티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안정적인 내 편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삶에 그는 운명처럼, 아니 악마의 속삭임처럼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랑 셀카를 몇 장 찍었는데 언니는 자기 SNS에 올려도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뒤 선배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연아, 내가 SNS에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나 아는 남자가 너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너 꼭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네. 능력 좋고 괜찮은 남잔데 너 혹시 만나볼 생각 없니? 누군데요? 언니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상우라고 나랑 예전에 같이 영어 스터디했던 친구야. 그때도 똑똑하고 야무졌는데 지금은 벤처사업 대표야. 능력 좋고 성격도 좋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선배 언니는 그 남자를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벤처사업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된 회사 생활에 지쳐있던 저였는데 그의 존재는 마치 신데렐라에게 찾아온 왕자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선배로부터 한상우라는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였던 호텔 라운지에 먼저 도착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유로운 미소와 매너에 저도 그 남자에 대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 남자에게서는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카리스마, 그리고 미묘한 오만함까지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게 싫지는 않고 그냥 엄청 자신만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IT 기반의 벤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와의 첫 만남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색할 틈 없이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나 상대방을 편안하게 웃게 만드는 위트 있는 유머 감각이 탁월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매료시켰던 것은 지적 매력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정말 많았기에 이야기거리도 많았고 박학다식했죠. 어떤 주제를 던져도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려하게 풀어놓았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태도와 수려한 말솜씨, 그 남자는 정말 완벽해 보였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경솔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연씨 사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이상형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뵈니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요. 아닙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그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제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아름답고 지적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저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여자가 싫다고 하겠나요? 게다가 저에게 명품 브랜드의 신상 백이나 주얼리도 선물을 잘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고급스러운 장소나 라운지도 많이 가게 되었죠.
그 남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반짝이고 좋은 것들을 저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만 늘 바라봐주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듯한 그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친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 룸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제 눈앞에 나타난 그의 어머님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명품 로고 백과사전 같은 모습이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한눈에 나 엄청 비싼 거 입었어 라고 과시하는 듯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현란하게 번쩍이는 옷과 가방, 구두, 목걸이,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남친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가 사업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남친네 집은 엄청 오래되고 작은 집에서 빠듯한 형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마도 과거의 지독했던 가난에 대한 반작용인지 혹은 갑작스럽게 얻게 된 부에 대한 과시욕인지 어머님은 명품 브랜드 로고와 보여지는 모습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과거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부유함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문제는 어머님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혐오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나 아파트 브랜드,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까지 멋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뒷담까지 하는 그런 천박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의 관심사는 오직 돈과 보여지는 것 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정연이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임 앞두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 대답에 어머님은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교직에 있으시고 어머님은 학원 원장? 나쁘지 않네. 정연이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지? 제가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얼굴이 좀 밝아지시더라고요. 오, 그래? 공부도 제법 했나 보네. 그만하면 나쁘지 않다. 우리 상우짝으로. 괜찮네. 어머님은 제 조건이 나쁘지 않다며 그 자리에서 너무나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사람 됨됨이나 인격, 가치관보다는 오직 저의 스펙만으로 저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쎄한 느낌을 저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결혼의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한상우와 화려하기 짝이 없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는 약속이라도 지키듯 서울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떡하니 마련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고급 유럽산 가구들과 빌트인 가전제품,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휘황찬란한 뷰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모두 저보고 인생 역전했다. 진짜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진심 반, 질투 반 섞인 부러움과 축하를 건넸고 저 역시 제가 결혼을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달콤했던 꿈과 환상이 산산조각나고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매일같이 아이 타령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셨어요. 얘 정연아, 너 이제 결혼식 떠올렸으니 제일 중요하고 급한 숙제부터 해야 되지 않겠니? 빨리 애부터 가져야지. 우리 똑똑하고 잘난 상우를 꼭 빼닮은 아들로 빨리 소식 들려줘야 한다. 저도 물론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조바심과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인 압박과 비난으로 변해갔죠. 그 모든 화살은 오롯이 저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정연이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결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혹시 무슨 문제 있는데 속이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라. 만약에라도 어디 몸에 하자 있는데 그걸 숨기고 시집 온 거면 나 절대 가만 안 있는다. 라면서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죄인처럼 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겨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유명하다는 난임 전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제 자궁과 난소 기능이 또래 여성들보다 훨씬 건강하며 임신에 문제가 없다고 소견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병원 가서 필요한 검사 받고 왔는데 아무 문제 없대.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에는 당신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나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내 몸을 봐라. 내가 어디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여? 내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 몸 관리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네, 실제로 남편은 운동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했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헬스클럽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온통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들로 가득했고 심지어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 입상한 경력까지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죠. 평소에 단백질 쉐이크나 몸에 좋은 영양제도 엄청 챙겨 먹고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 5, 6년 전인가? 검사 받은 적 있는데 의사가 내 정자 보고 이렇게 활동성 좋은 정자는 보기 드물다고까지 했다니까. 소위 정자왕 수준이라고 했다고. 근데 무슨 나더러 병원을 가보라는 거야. 남편은 병원 한번 가보라는 제 말에 자존심이라도 상한 듯 펄쩍 뛰며 불같이 화를 냈고 제 제안을 극도로 불쾌해하며 거부하더라고요. 남편이 병원 가는 것을 극구 거부했기에 어머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저한테만 돌리며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닥달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 상우가 문제가 있을 리 있니? 너 혹시 병원이랑 짜고 뭘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너도 문제 없다고 하고 상우도 문제가 있을 리 없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냔 말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 부부의 잠자리 횟수까지 사사건건 캐묻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철저하게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시댁에 가는 날이면 숨이 턱턱 막혔고 어머님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남편만 한결같이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면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 결혼 생활에서 참을 수 없이 힘들었던 건
결혼하자마자 달라진 남편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 세상 지고지순하고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그래서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의 그는 술자리를 너무나 좋아했고 접대를 핑계로 유흥문화를 엄청 즐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은 새벽 늦게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들어왔고요. 그의 휴대폰에는 실장, 김마담 등의 유흥업소 여성들의 이름이 버젓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옆에 있는데도 밤 늦은 시간에 오빠 오늘 가게 안 와? 같은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고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한 상황이었죠. 제가 그런 걸 따지면 남편은 사업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또 시작이네. 좀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냐? 나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인맥 관리 차원에서 어울리는 거라고 했잖아. 당신 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호사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 제발 좀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잘해. 그럽니다. 제가 남편 덕에 호사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냐는데 딱히 대단한 호사를 누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똑같이 일했고 제 돈도 생활비로 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에게 선물도 갖다 바치고 정성이었지만 결혼 후 오히려 돈에 굉장히 각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고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 말고는 딱히 더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말이면 골프 접대니 바이어 미팅이니 투자자들과의 만찬이니 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도 잦아졌고 점점 더 저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선 제가 사용하지 않는 낯선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고 의심스러운 연락도 많이 왔어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여자들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죠.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아이 문제로 저를 닥달했습니다. 숨막히는 어머님의 등살에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 의심,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깊어지는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겉만 번지르르 했던 결혼 생활은 속부터 검게 썩어 문드러져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태롭게 하루하루 버텨가던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고 떠벌리던 그의 벤처 사업에는 진작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했고 저는 처음에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회사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적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주변 지인들과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빚도 많이 불어나고 있었고요. 심지어 저와 결혼하기 위해 마련했다던 제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소유가 아닌 월세였더군요. 그 월세마저도 몇 달치가 밀려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까지 받고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배신감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까지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마지막 도박처럼 또다시 투자받은 돈으로 신기술을 적용했다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했지만 제품의 심각한 결함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전량 리콜 및 폐기 처분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의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결국 제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집으로 정체불명의 험악한 인생의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교적 점잖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그들은 남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자 점점 더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은 제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잠시 숨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한 문자를 남기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빚쟁이들의 협박과 행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찼으며 인터폰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살벌한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악질적인 빚쟁이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근무하시는 중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 사위빚을 안 갚으면 명예퇴직도 못하고 개망신 당할 줄 알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 최악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까지 벌어진 거죠. 평생을 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아빠의 충격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저는 며칠 만에 겨우 연락이 닿은 남편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빚쟁이들이 아빠 학교까지 찾아가서 난리야. 제발 좀 나타나서 해결을 좀 해.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터트리면 이 값빚 다 해결하고 너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남편은 여전히 현실 파악을 못하고 허황된 소리만 늘어놓으며 기다리라는 말만 로봇처럼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연락도 잘 안 되던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악에 바친 목소리로 온갖 저주와 쌍욕을 퍼붓더군요. 야! 이 천하의 둘도 없는 나쁜 년아! 너는 어떻게 인간이 은혜도 모를 수가 있니?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잘 나가서 그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고 명품 옷 휘감게 해줄 때는 옆에 찰싹 붙어서 단물 다 빨아먹더니 내 아들이 사업 잠깐 어려워져서 좀 힘들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혼하자고 그래? 배은망덕하고 속물적인 년아!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 역시 이혼 통보를 받고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저급하고 폭력적인 욕설과 저주가 가득한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남편 덕분에 명품을 휘감고 단물을 빨아먹었다는 걸까요? 저 역시 결혼 생활 내내 제 일에서 제 생활비는 제가 벌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선물 하나 제대로 받은 적도 없는데요. 남편의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위해 저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며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와 비난 그리고 끔찍한 배신뿐이었는데요. 게다가 신혼집마저 월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남편이 그냥 말 잘하는 사기꾼이었구나 싶기까지 한데 저한테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쌍욕을 퍼붓는 것을 보고는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고 빚쟁이들은 소송 중에도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저는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사기꾼의 아내이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것 같았고 제 인생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망가져 내리는 기분마저 들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악질 빚쟁이 중 한 명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술에 잔뜩 취해 더욱 험악하고 위협적인 모습이더라고요. 너 한상우 그 새끼 마누라 맞지? 저한테 이래봤자요. 그리고 저 한상우랑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한테 이러지 말고 한상우한테 찾아가세요. 웃기고 있네. 너네 둘이 짜고 위장 이혼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그 사기꾼 새끼 어디 있는지 안 보면 오늘 초상 나는 줄 알아. 라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정말 그 사람이랑 이혼 소송 중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시끄러.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저는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 핸드폰까지 뺏으려고 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위급한 상황에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그 빚쟁이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도와준 남자는 다름 아닌 형사였어요. 그는 그 빚쟁이를 제압한 뒤 저를 안심시키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저는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박영우 경위입니다.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제 남편을 쫓고 있더라고요. 수백억 원대 특정 경제범죄 및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도주 중인 한상우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 및 추적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제 동선도 따라다니게 되었던 거고요. 그 경찰은 앞으로 또 이런 위협을 느끼거나 신변의 불안함을 느낄 경우 혹은 한상우 행방에 대한 단서를 알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나 졸지에 희대의 사기꾼의 아내가 되었고 이런 위협까지 받고 심지어 경찰의 잠재적 감시 대상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그 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형사에게 깊은 감사함도 느꼈죠. 그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고는 그 빚쟁이를 연행해 차에 태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우여곡절 끝에 한상우와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아니면 제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회한의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에도 한동안 저는 깊은 좌절감과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혹시나 또 빚쟁이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지키고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 집 근처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혼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다가오더라고요. 바로 그때 골목길에서 저를 구해줬던 그 박용우 경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마주친 거였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저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경위와 인사를 했고 잠시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을 마무리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얘기도 주절주절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과거에 만났던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있던 한상우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진솔함과 소박함이 묻어났고 가볍거나 경솔하지 않고 늘 듬직했어요. 무엇보다 과거의 깊은 상처로 얼룩진 제 아픔과 불안을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사범 사기꾼이었던 제 전남편을 쫓는 형사와 전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제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아이러니였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나갔고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저는 사랑하는 지금의 남편 사이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들 규영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작고 아담한 카페를 아파트 상가에 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깊고 어두웠던 상처를 딛고 누구보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 카페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커피,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직접 구운 쿠키와 빵 덕분에 입소문이 나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처럼 놀러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하고 나른한 봄날 오후 제 카페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전시모였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저를 왜 찾아낸 건지 또 저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나타났더라고요. 전시모는 과거에 화려했던 차림새와 달리 옹색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전시모는 갑자기 저희 카페를 들이닥쳤어요. 잘 지냈냐? 여길 왜 오세요? 내가 못 올 때 왔냐? 우리 착하고 불쌍한 상우 그렇게 매정하게 배신하고 너는 다른 놈 만나서 팔자 좋게 결혼했다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어디 낯짝이나 볼까 하고 왔다. 이혼하고 1년인가 뒤에 결혼했다던데 너 사실 결혼 생활 동안에도 바람핀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은 아줌마 아들이 주구장창 폈고요.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일으키지 말고 나가세요. 경찰 부를까요? 뻔뻔한 년. 그때 임신 안 된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어따가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그런데 전시모가 난리를 치다 말고 갑자기 한쪽 테이블에 놀라서 앉아있는 저희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시모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리더라고요. 우리 상우 어렸을 때랑 어쩜 이렇게 비슷하지? 그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열받더라고요. 미치셨어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너 말해봐라. 저 애 혹시 우리 상우 애 아니니?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진짜 미치셨냐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 갑자기 찾아온 것도 황당한데 저희 아들 보고 한상우 아들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았죠. 내 눈은 못 속인다. 아무리 봐도 우리 상우랑 똑같은데 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다가가려 하는 겁니다. 저는 시겁하며 달려가서 저희 아들을 막아섰죠. 경고해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당장 나가세요. 너야말로 만약에 얘가 우리 상우 피라면 나 절대 가만 안 있는다. 미치셨어요? 정신이 나가셨어요? 저희 아들이 무슨 한상우애라는 말이에요. 딱 봐도 우리 상우랑 판박인데. 진짜 더 들어주기도 거북하네요. 미친 소리 작작하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112를 누르고 전화를 하자 전시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며 어디 두고 보자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카운터에 있는 제 명함을 확 집어채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혼 후에 연락처도 바꿨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시모는 그 후 저한테 문자로 상우 회사 자금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며 상우 이용해 먹고 버린 거 아니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희 규영이가 자기 아들의 핏줄인 것 같다면서 미친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한상우의 자식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죠. 저는 갑자기 나타난 전 시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그 미친 아줌마의 망상과 저급한 협박에 휘둘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기꾼 아들 그 아줌마 아들 때문에 저야말로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는데요. 다음에 찾아오면 나도 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얼마 뒤 전 시모는 또 저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다느니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 시모의 행동이 다 CCTV에 찍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대응 안 하고 있으니 전 시모는 더 난리치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네 남편한테 일러줄까? 전 남편에 나와서 산다고! 그 말에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겁니다. 제 남편한테 알린다고요? 그래! 네, 좋네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연락할 테니 오면 직접 말하시던가요. 제 말에 전 시모는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괜찮으면 카페로 와줄 수 있어요?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서 여보가 꼭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마침 남편은 이 근처였고 곧장 저희 카페로 왔습니다. 전 시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왔고 제가 그랬습니다.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 한상우 엄마야. 어떻게 알았는지 여길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네. 난동 피우는 것도 여기 카페 CCTV에 다 찍혔어. 이걸로 고소도 되지.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전 시모에게도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 경찰이고요. 저희 남편이 아줌마 아들 한상우를 쫓고 있거든요. 잘 됐네요. 한상우 어딨는지 아줌마는 아시죠? 제 말에 전 시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이고 배야 나 급히 화장실 좀 이라는 어설프고 가짜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도주하는 전 시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집까지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결국 그녀가 아들 한상우를 몰래 숨겨주고 있다는 것과 은신처도 알아냈다고 했죠. 한상우는 이미 가짜 여권까지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이었다가 극적으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제사범 사기꾼이었던 한상우는 결국 자기 엄마 때문에 붙잡히게 된 거고 마침내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상우가 도피하고 다니면서 제 뒤를 캔 것 같고 한상우 엄마를 시켜 저를 협박하고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도 웃긴 게 제가 피해자인데 도대체 뭘로 저를 협박한단 말인가요? 진짜 어이없는 사기꾼 모자였죠. 참고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한상우는 몸을 키운다고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도 복용했는데 그 때문에 생식 능력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은 한상우였는데 전 시모는 저만 들들 볶았던 거죠. 그렇게 한상우는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에서 그 미친 모자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 곁을 언제나 강직하고 묵묵하게 지켜주는 사랑하는 남편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그 사건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이겨냈기에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온하고 잔잔한 행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많이 느끼게 되네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제 인생에도 드디어 진짜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 같고 지금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저처럼 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이라면 언젠가 그 터널은 끝이 나고 빛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